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운 좋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말을 실감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일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저와 같지는 않고 상황이 제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몇 년 전 저는 형편이 어렵다며 우는 동서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결심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동서가 그만큼 저에게 소중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제가 동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동서도 저를 모르는 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동서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도와주지 않고 밤잠을 편하게 잘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 벌어졌던 일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뒤통수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황당한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비극은 사실 제가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 대학교 앞 번화가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졸업하기 거의 직전까지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돈을 모으느라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적성에도 잘 맞더라고요.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껴야 활기가 생기는 타입인데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붙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저는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들과는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다 보니까 워낙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손님이었고요. 오후 7시만 되면 항상 노트북이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비슷한 복장을 한 채로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계속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그러셨구나. 계속 안 보이셔서 저는 일을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저 찾으셨어요? 하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다가 평소에 농담도 가끔 주고받기도 해서 저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이 크게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시지 뭐예요. 평소에 엄청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말도 더듬으시고요. 덩달아 저도 같이 당황해서 말없이 얼른 커피를 내어드렸죠. 그런데 커피를 받아서 자리를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만두신 줄 알아서 며칠 동안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번호라도 여쭤볼 걸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을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서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시간 되실 때 저랑 식사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저희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변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돌직구를 던지는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카페에 와서 공부하던 모습만 봐도 참 성실한 사람 같았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뒤로 저희는 꽤 오랜 시간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고백을 받은 게 4학년 때였고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막 학기 졸업반 시즌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카페는 남자친구의 학교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는 함께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곰처럼 무던한 성격의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서투르긴 해도 저에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요. 무엇보다 저는 크게 감정 기복이 없고 한결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 만큼 외부의 자격에 영향을 쉽게 받는 성향이었거든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날이 거의 드물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저를 잘 위로해주고 마음을 다잡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저에게 참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것은 당연했고요. 저희는 둘 다 졸업을 한 뒤 무사히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바쁘고 배울 것이 많아 혼란스럽던 신입사원 시절도 거쳤고요. 그 뒤로 몇 년의 시간 동안 저는 휴직과 재취업을, 제 남자친구는 한 차례 이직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도 했고요. 20대 초중반에는 그저 학교만 다니면 만사가 오케이였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도 격렬하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더 저희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연애를 한 지도 7년 차. 이제는 안정적이다 못해 권태기가 몇 번을 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요. 회사 일에 치여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손을 잡고 길을 걷다 문득 저는 서로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대뜸 약간은 충동적으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간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웃더라고요. 자기도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요.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만 같았죠. 저희의 연애가 남자친구의 갑작스런 고백으로 시작된 것처럼 저희의 결혼은 저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결정과 달리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를 못했어요. 그건 예비시댁의 반대 때문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의 존재를 환영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나이도 그때가 33이었으니 그만하면 결혼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셨고요. 저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꽃과 홍삼 세트를 사들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나 너무 떨려. 혹시라도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 우리 민영이 또 드라마 너무 많이 봤네. 그럴 일은 전혀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여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장 날 잡으라고 성화시던데 큰아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계셨다는데 예비 며느리를 싫다고 하시겠어? 진짜 그러셨어? 당연하지. 그럼 내가 없는 소리 하겠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내가 뭘 하든 별로 참견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셔.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하는 게 다 쓸데없다는 듯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는 제발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데려오기만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리에서 어른을 뵙는 상황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격려와 위로 속에 저희는 드디어 예비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네. 우리 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홍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져와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앉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행히도 제가 준비해 갔던 선물을 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면서 제 등을 토닥이기까지 해주셨죠. 첫인상은 조금 무서워 보이는 분이셨는데 저를 보고 엄청 반겨주시길래 저도 차츰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남자친구는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지 않냐며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식사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갈비찜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앞으로 결혼식 계획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두어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식사 후에 나온 과일까지 거의 다 먹고 이제는 슬슬 대화가 마무리되어 간다 싶을 때쯤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학교는 어디를 나왔어요? 도통 그 이야기를 못 들었네. 우리 현우랑 같은 학교 나온 건가? 아니요. 저는 다른 학교 나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교예요. 응? 이 근처라고? 저는 얼른 제가 졸업한 대학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제가 다닌 곳은 예비시댁이 있는 동네 근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대답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같은 학교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셨어요. 그건 남자친구가 저희가 학교 앞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죠. 남자친구는 국립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였죠. 그에 반해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인지도가 없는 사립대를 졸업했고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나 보네. 내 주변에서는 그 학교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선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확연하게 달라진 그의 반응에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만 웃고만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나서서 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학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회사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민영이 대학 다닐 때는 학점도 좋았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애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얘가 참, 사람이 성실한 건 당연히 기본이어야지. 그러니까요. 요즘 그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기가 찬다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고요. 저희는 결국 더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날의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한참이 더 지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차신다고 하시면서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제 학벌 때문에 반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학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냥 지금 밥벌이를 잘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제가 졸업한 학교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겪고 나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싶기도 했고요. 미안해, 민영아. 내가 우리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너한테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셨지? 아니야. 뭐 없는 말씀 하신 것도 아니긴 해. 그래도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줄은 몰랐네. 진짜 미안해. 나도 저런 반응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어머니랑은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 의기소침해진 저를 보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를 달래주려고 맛있는 걸 잔뜩 사 먹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저희는 계획보다 조금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전과 그대로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던 거죠.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마음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실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시어머니의 학벌 타령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그건 도련님이 결혼을 한 뒤로 더욱 심해졌거든요. 그건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의 학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를 나왔다고? 네,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어쩐지 사진만 봐도 총기가 흐르는 게 너무 똑부러지겠다 싶더니 잘했다. 결혼하려면 모름지기 너랑 급이 맞는 애를 만나야 하는 거야. 멍청한 애들이랑 살면 답답해서 못 쓴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동서의 학벌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 때문이었겠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느니 어쩌니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부엌에 있는 저까지 다 들리는 줄도 모르시고요. 저희 도련님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였는데 동서는 거기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뒤늦게 사귀기 시작했다면서요. 동서도 고향이 부산이어서 계속 내려올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참에 아주 내려와서 살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시집 온 동서를 너무 예뻐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저희 동서는 예쁨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동서는 저보다 5살이 어렸었는데 얼굴도 세련되게 예쁘고 귀엽게 생긴 데다 키도 크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옷도 잘 입는 타입이라 옆에서 보니 무슨 모델 같더라고요. 거기다 동서는 애교도 많았고 부침성도 무척이나 좋은 성격이었습니다. 약간 미워할 수 없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니까 당연히 싫어할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나니 시어머니의 편애와 구박이 노골적으로 더 심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아유, 저 연예인은 얼굴도 예쁜데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내가 저번에 들었었는데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했더라? 아, 저 여자 배우요. 저희 학교 동문이에요, 어머님.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같은 학교라고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고등학교도 과학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 배우학교 다닐 때도 엄청 유명했대요. 같은 과 전공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다가도 학벌이 좋거나 똑똑하다는 연예인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아닌 척 저를 겨눈질하며 혀를 차고는 하셨어요. 막 시집온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웃으며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요. 부러워라. 저 얼굴에 머리까지 좋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성격도 구김살 없고 밝아 보이고.
요즘은 얼굴 예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다잖아요.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 멀리 찾으러 갈 것도 없이 우리 며느리만 봐도 따갈 수 있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며느리는 당연히 제가 아니라 저희 동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속으로 순웃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편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려니 싶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학벌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서가 직장을 관두었을 때였어요. 직장을 관두겠다고? 네, 어머님. 원래는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하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100일만 돼도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도 많다는데 그건 애들한테도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유난이셨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애가 엄마 머리를 닮을 테니까 걱정 없다. 애들도 잘 키워서 나중에 애들 엄마처럼 좋은 대학 보내야지 등등.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들을 두고 벌써 명문대에 의대까지 다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제발 아빠 머리를 닮아야 할 텐데 아휴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셨거든요. 그때의 일로도 저는 이미 확연한 온도차를 느꼈었는데 이제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아예 직장을 관둬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맞장구를 치셨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애 엄마가 공연히 돈 벌겠답시고 나가서 애는 집에 혼자 두는 거 내가 생각해도 영 별로더라고. 적어도 애가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그죠? 저희 친구들도 일 욕심 많아서 바로 복직한 애들 많은데 저는 친구네 아기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손주들 봐주셔도 애들은 내내 엄마만 찾는다고 그러고. 말해 뭐하니?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애들 청소해도 좋지. 어디 청소뿐이겠니? 어설프게 어린이집이니 학원이니 돌리는 것보다 애들 교육에도 그게 훨씬 낫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벙찐 얼굴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 일을 조금 쉬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 생각나서였죠. 일을 관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몸이 좋지 않으니 한 1, 2년 정도 잠시 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셨었거든요. 너는 아직 나이도 젊은 애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쉬려고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정작 동서가 아예 일을 관두겠다고 얘기하니 역시 생각이 깊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기가 차서 보고 있으니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가 몇 차례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친구 손주들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도 젊은 엄마들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 그리고 엄마도 엄마 나름이지. 엄마가 똘똘하게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100번 낫고. 누가 봐도 전자는 동서를, 후자는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을 얹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못 들은 척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의 백수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결혼 후에 동서가 일을 1시간을 합치면 아마 1년 반이나 조금 더 되었을까요? 결혼 준비를 한다며 고향에 내려온 이후로는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도 거진 1년쯤을 더 쉬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 간섭할 바는 아니었죠. 저는 다만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저의 편애가 불편했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동서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따르면서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었거든요. 전화했었네, 동서. 나 샤워하고 있느라 못 받았어. 네, 형님. 전화 안 받으셔서 돌아가야 하나 하던 참이었어요. 실은 저 집 앞 사거리 쪽에 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실래요? 어? 우리 집 앞에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네, 저희 어머님 생신 선물 의논도 해야 하고. 사실 그것보다는 저 형님이랑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오실 거죠? 제가 형님 좋아하시는 쿠키도 구워왔어요. 대화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저런 동서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애교가 많은 건 둘째치고 어찌나 사람이 살갑고 부침성이 좋은지 그 성격은 제가 다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동서가 저를 잘 따르니 자연히 저도 친정동생 대하듯이 동서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요.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편애하는 게 동서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동서, 저번에 가져간 알타리 김치 어땠어? 괜찮았어? 아, 그 알타리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 그걸로 밥 2공기씩 먹었잖아요. 하도 먹어서 살찐 것 같아요. 형님이 책임지세요.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이렇게 날씬한데. 맛있었다니 다행이네. 형님은 진짜 요리를 왜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쿠키밖에 못 굽는데. 보니까 어지간한 맛집들보다 형님 음식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형님, 진지하게 식당 차릴 생각은 없으세요? 식당은 무슨 말이라도 고맙네. 에이, 저 장난하는 말로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라고요. 형님 식당 차리시면 제가 1호 팬 할 거예요. 동서는 말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사람이 기분 좋다 싶을 말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쏙 빼놓는 칭찬 세례는 덤이었고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동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쿠키와 빵을 잔뜩 만들어 오고는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동서네 아파트는 걸어서 20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기도 했고요. 동서는 평소에도 저에게 연락해서 뜬금없이 피크닉을 가자고 하기도 했고 새로 문을 열었다는 디저트 가게나 카페에 가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랴 육아를 하랴 바쁘다 보니 자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자주 연락을 해주니 저야 심심할 틈이 없어서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내 말 듣고 있어? 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까부터 불렀는데도 못 듣고. 저희는 보통 때처럼 동네 근처에서 만나 차를 같이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까부터 계속 안색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제 질문에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생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동서는 아무 일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개인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겠죠.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더 묻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만 자리를 파하려고 하던 참이었고요. 그런데 카페를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글쎄 동서가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있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자리로 돌아가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형님. 무슨 일인데 울기까지 하고 있어? 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아니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원래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달래면 더 울음이 격해지는 법이잖아요? 마음이 울컥해서요.
동서는 제가 달래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아이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큰 눈으로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단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동서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아예 동서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깨를 토닥이면서요. 그의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나 봐요. 저한테도 원래 자세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생활비가 점점 줄더니 이번 달에는 아예 안 주길래 도저히 못 참고 물어봤었거든요. 많이 어려워?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기는 하지. 다들 어렵다더라고.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돈을 아예 안 주면 어떡하는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힘들어 죽겠다면서 모르겠다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도련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회사를 관두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무척이나 잘 된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했었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된 것이었죠. 동서네가 지금까지 외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혼자 벌어도 형편이 여유로울 정도로 충분했으니까요. 작년에는 비싼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동서네 아기는 어지간한 집 한 달 생활비라는 영어 유치원에 따로 미술이니 음악이니 하면서 온갖 과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없어서 두 사람이 다툴 정도라니 제가 대충 짐작했던 것보다 동선의 상황이 훨씬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울먹이고 있던 동선은 간신히 진정을 하고는 조심스런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돈 좀 있으세요? 뭐? 사정이 많이 급해? 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 많이 고민했었는데 너무 돈 나갈 때가 많아서요. 그 사람은 힘들다고만 하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냈던 사이라고 한들 그래도 남인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쉽게 나온 말이겠어요? 저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 저렇게 말을 꺼낸 걸 보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 일단 얼마 정도 필요한데? 한 1억 정도요? 1억이나 필요하다고? 너무 많죠? 안 되시면요, 그냥 몇 천만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동서에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동서가 말한 액수가 훨씬 더 컸거든요. 솔직히 억 단위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거기다 당장 그 돈을 빌려주기에는 저도 확인해 봐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적금이나 예금 잔고 같은 것들을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착잡한 심정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문득 동서가 예전에 만들어주고 주고 갔던 수제 잼 병이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울었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히면서 저렇게나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내가 집에서 여유가 얼마나 있나 좀 확인해 봤거든? 1억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정말이세요, 형님? 솔직히 나한테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까 너무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핸드폰 너머로 다시 울먹이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년 뒤에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이자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이자도 매달 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동서를 조금 더 다독여 준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해보니 저는 그 돈을 빌려줘도 후회하고 빌려주지 않아도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차라리 빌려주자는 마음이었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알겠다며 잘했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동서를 아끼며 잘 지낸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걸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길게만 했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2년도 금방이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동선에는 그 2년 동안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까지는 아니어도 그것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는 회복이 되었죠. 그때 제가 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아마 집을 내놓든 사업장을 내놓든 했을 거라며 고맙다는 말을 몇 차례나 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요. 이제는 약속했던 원금을 갚을 날짜를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사실 이자는 처음에만 조금 오더니 몇 달 뒤부터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선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준 돈도 아니었고 저도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싶어서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자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고요. 다만 동선애가 1억을 갚으면 그 돈으로 저희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연식의 오래된 아파트라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이참에 오래된 인테리어도 싹 바꾸자고 남편과 의논을 했었죠. 그런데 원금을 갚기로 한 날이 이틀, 사흘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동서에게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서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나 싶었습니다. 마침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라 저는 부엌에 있던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혹시 돈은 언제쯤 준비될 것 같아? 나도 많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날짜가 벌써 지났지 뭐야? 네? 무슨 돈이요? 나한테 빌려간 돈 말이야. 저번 주가 상환일이었어. 동서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저는 머릿속으로 동서가 깜빡했다며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오히려 의문이 가득한 동서의 얼굴이었어요. 빌려간 돈이요?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말이야. 나한테 빌려갔던 거. 네? 그 돈은 그냥 주신 거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다니? 내가 언제 그냥 줬어. 그건 빌려준 돈이잖아. 에이, 형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무슨 돈 거래를 해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 말밖에는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럼 돈을 안 빌려줬는데 이자는 왜 준 거야? 그것도 주다 말았지만. 이자요? 아, 처음에 몇 달 동안 드린 돈이요. 그건 이자가 아니라 형님한테 그냥 감사해서 드린 돈이었죠. 동서, 대체 왜 이래? 형님, 저는 형님이야말로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더할 수 없을 만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도련님도 황급히 뛰어왔고요. 마침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저희 남편을 제외하고는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왜 이 난리야? 도련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돈을 그냥 드렸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그냥 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더 기가 막힌 건 도련님도 그 돈을 제가 그냥 준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기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믿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가 차서 이마를 짚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서는 부엌 구석에 서서 진심으로 황당스럽다는 얼굴로 서 있었고요. 잠시 후에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질책이었어요. 지금 겨우 그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너는 대체 애가 왜 이렇게 너밖에 몰라? 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희 동서 어렵다고 할 때는 선심 쓰는 척 돈 준다고 하고 온갖 감사 인사는 다 받아먹더니 이제는 잘 됐다 싶으니까 지금 그 돈 내놓으라는 거야? 너 사채업자야? 저더러 사채업자냐고 묻는데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사채업자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분명히 빌려준 돈이었어요. 동서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 얘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데 왜 너 혼자 우기고 난리야? 너 증거 있어? 뭐 차용증이라도 썼어? 그때 저는 구석에 서 있던 동서의 눈빛이 바뀌는 걸 순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떠올랐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가 싶더라고요. 마침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심각한 분위기로 서 있는 저희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또 시어머니의 한바탕 잔소리와 하소연이 시작되었고요. 남편도 그 돈을 빌려준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자 오히려 동서네와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공짜로 준다고 했으면서 이거 애초에 돈 받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다면서요. 네, 곧 그 증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곧장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증거라는 게 집에 있는 저의 예전 핸드폰 속에 있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동서에게 돈을 빌려줄 때 통화 녹음을 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을 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두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 핸드폰을 구매했었기에 녹음은 비교적 최신 파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결국 그게 저를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예전 핸드폰 속의 녹음본을 시어머니와 동서네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체 언제 이런 걸 녹음한 거냐며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인지. 그러면서 갚을 돈이 없다고 난리를 쳤고요. 이미 더는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은 단계였습니다. 저는 더 상대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급 명령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더 난리가 났고요. 이제는 아주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동서네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아주 둘둘 볶더라고요.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형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잘해드릴 때는 친정 언니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 치시는 거예요? 뒤통수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자 저희 남편이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었기에 모두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죠. 이제는 도련님과 남편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서네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에
법원은 당연히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원금 1억을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자, 그리고 그만큼의 지연 손해금까지도 모두 빼놓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그 돈을 다 받아내고 나서 시댁과는 아예 연을 끊었고요. 돈이 들어오던 날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더러 세상 제일 지독한 년이라며 욕이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볍게 시댁 식구들을 모두 차단했고요. 그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제가 겪은 일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거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었던 동서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뿐이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동안 제가 동서와 쌓았던 정이 사실은 이 돈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은 사실이었지만 어려워진 형편에 돈 앞에서 변해버린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허탈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알 수 없고 무서운 거라고요. 어쨌든 그토록이나 저를 괴롭게 했던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을 끊었으니 저는 이제 이번 일의 교훈을 잘 되새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